못 들어오신 분이 있으니까요. 네, 네, 됐습니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화면 보이십니까?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스피릿 오브 파이어, 때야르드 샤르댕의 생애와 비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왜 11월 6일이 왜 됐는데 11월 6일이야? 여기 1월 25일 네, 맞네. 저녁 8시 지난 시간에 샤르댕 연보 말씀드리면서 샤르댕 신부님께서 1881년 5월 1일 프랑스의 오베르뉴 지방 클레르 몽페랑 근처 오르시느 마을 사르세나 가문 영지에서 가톨릭 가정의 11남매 중 넷째로 마리 조제프 피에르 테이아르드 샤르댕이 출생하십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작성한 연보인데요. 요 다음에 1892년부터 1897년까지의 그 일대기가 또 나오잖아요. 아직 여기를 못 들어갔어요. 오늘도 이 여기선에서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 이 장을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다가온 성경 묵상 구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탈출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갖다가 성경 구절을 뽑았는지는 이따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일단 먼저 음악을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 좋아해요. 음악이 기대가 돼. 항상 선곡이 좋더라. 전혀 맥락 없는 음악을 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 네, 제가 이제 심사숙고해서 고른 노래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음, 뭔데요? 잠깐만요. 소리를 공유해야 되니까 스택을 장수.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누구요? 그거 동영상은 안 보이겠지. 여기 앉아도 안 보여. 그래서 작성 안 해.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르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칠 리가 지가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걷어 걸으시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들리치리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검은 휘민머리 날리는 얼굴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밟아서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듣던 곳 그것이 차마 하늘에는 성문 별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오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듯 꿈엔 듯 너무 좋죠? 예, 아주 멋집니다. 네.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또 화면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연보했고, 요거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꽃을 체험하는 장면 AI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 지금 고향 관련돼 가지고 향수 오베르뉴의 어린 시절 계속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이과도. 그런데 이 오베르뉴에 대해서 이 전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시나. 차르댕 신부님께서 188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55년에 돌아가시는데 여기 이제 1948년을 언급하면서 이제 전개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요거를 우리 오수영 회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1948년 여름은 오베르니에 있는 그의 형제의 별장 레물랭에서 보냈다. 그가 너무나 잘 아는 풍경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멋진 곳이었다. 극동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그곳에 갔을 때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나이가 들수록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더 의식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중국에서의 긴 세월은 내가 더 이상 오베르니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었지만 이제 그건 환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오베르니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곳이었다. 늘 그랬듯이 이냐시오 영신순례에 따라 8 내지 10일을 보내며 그것에서 연례피정을 할 수 있었다. 이는 그에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었다. 네. 오베르뉴가 그 샤르테한테 이런 곳이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오베르뉴는 어디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땄어요. 제가 이제 번역을 하다가 마침 이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렘플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8년이면 내가 2살 때인데. 여기 레물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제의 별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형제 막내가 요셉이거든요. 그 요셉의 별장이더라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2장에서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오베르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신성국 신부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베르뉴의 아름다운 언덕들은 그에게 영원한 고향으로 남았다. 그는 그 후 수년간 휴식을 취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곤 했다. 바로 이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물질에 의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물질의 심장에서 빛나는 어떤 것에 의해 끌리기 시작했다고 나중에 그의 영적 자서전 물질의 심장에서 표현했다. 네. 샤르탱 신부님의 그 영적인 그런, 성장이라고 할까? 그 여정이 아주 잘 표현된 영적인 자서전이 물질의 심장이거든요. 근데 이 물질의 심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샤르탱 신부님이 직접 체험한 계기가 되는 곳이 바로 오베르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베르뉴에서 어떤 식으로 물질의 심장을 체험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번역한 거를 집어넣었더니, 소스를 집어넣었더니 AI가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줬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 보세요. 잠깐만. 공유돼 있고.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오늘 저희가 예.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한 남자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아주 기묘하고도 위대한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피에르 떼야야르드 샬댕이라는 인물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분의 사상은 굉장히 거대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 아주 평범한, 어쩌면 좀 기이하기까지 한 어린 시절의 집착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위인전 탐구가 아니에요. 네. 한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외부 세계, 예를 들면 돌멩이나 쇠붙이 같은 아주 구체적인 사물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만의 거대한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걸 따라가 보는 거죠. 일종의 심리 추적극 같네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그의 개인적인 글들이 많아서 그 감정의 연결고리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거든요. 정말 흥미롭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 된 아주 어릴 적의 충격적인 경험이 있던데요. 머리카락 이야기였죠. 네,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강렬한 기억입니다. 대여섯 살 때 어머니가 그의 금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잘라서 장난삼아 불에 던져 놓으셨대요. 네.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확 타오르더니 그냥 한 줌 제로변에 사라져 버린 거죠. 와. 어린 떼이아르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끔찍한 슬픔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소멸할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여섯 살 아이가 자기 머리카락 타는 걸 보고 소멸이라는 개념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아이들은 그냥 아 뜨거워 하고 말았을 텐데 그니까요. 여기서 자기 존재의 유한함을 직시했다는 게 정말 보통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존재의 소멸이라는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실존적인 공포를 처음으로 마주한 겁니다. 아... 이 경험이 그의 무의식에 아주 깊은 상처, 일종의 트라우마로 각인된 거죠. 그리고 그 공포가 결국 그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동기가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하고 썩지 않는 것을 찾으려는 아주 강렬한 갈망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보통 아이들은 그런 무서움을 느끼면 부모님에게 더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케아리엘의 반응은 정말 독특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물질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의 첫 번째 신이 바로 쇠붙이였습니다. 쇠붙이요? 네, 변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완벽한 견고함, 영원성을 상징하는 대상을 찾아 헤맨 거죠. 그게 바로 철이었고요. 자료에 나온 예시들이 재밌더라고요. 쟁기를 고정하는 쇠핀, 방바닥에 튀어나온 볼티머리? 심지어 근처 사격장에서 주워온 포탄 파편 같은 것들까지요. 그걸 보물처럼 모았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었으면 부모님이 걱정돼서 병원에 데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가 이 쇠붙이들의 그토록 매료된 이유를 들어보면 또 이해가 가요. 만질 수 있고 무겁고 단단하고 절대 썩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맞습니다. 소멸의 공포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처럼 느껴졌겠죠. 그에게 이 금속 조각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철의 신이자 자신의 불안을 잠재워주는 유일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해 보였던 신학에서도 결국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이 오죠. 네, 그 부분 정말 극적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쇠도 결국엔 변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아, 아끼던 쇠붙이가 긁히고 또 다른 쇠붙이는 녹이 쓰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영원불변의 상징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죠. 그 철의 신 역시 시간 앞에서 무력하고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절망감. 자료 묘사가 정말 생생한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잔디밭에 몸을 던지고 어린 시절 가장 쓰라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어찌 보면 그냥 당연한 물리 현상인데 어린 때야 에레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그의 첫 번째 철학적 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철학적 위기요? 그의 첫 번째 세계관, 즉 절대 변하지 않는 단단한 물질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건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위기가 그의 탐구를 멈추게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원성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품고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된 거죠. 철의 신에게 배신당한 소녀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잠시 가족 난로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비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을 진짜로 사로잡은 새로운 대상은 바로 돌이었습니다. 아, 돌이요? 네. 특히 석영이나 자수정, 옥수같이 빛을 투과시키는 아름다운 결정체들이었죠. 철처럼 단단하면서도 뭔가 다른 신비로움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돌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결국 그를 돌의 과학, 즉 지질학자의 길로 이끌었다는 게 참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고향 오베르뉴라는 배경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베르뉴? 네, 프랑스 중남부 이후엔 오래된 화산지대거든요. 말 그대로 땅만 파면 온갖 종류의 광물과 암석들이 쏟아져 나오는 살아있는 지질학 박물관 같은 곳이었어요. 아, 환경 자체가 그를 지질학으로 이끌었군요. 그렇죠. 어린 떼야르는 거기서 마음껏 돌을 줍고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구의 감각을 체득하게 됩니다. 지구의 감각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느낌일까요? 그에게 땅, 즉 대지가 그냥 발밑에 있는 흙덩어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을 낳고 품어주는 위대한 어머니 같은 살아있는 존재로 느꼈다는 거죠. 위대한 어머니라. 실제로 그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는데 그에게 바위처럼 단단한 영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거든요. 자료에서는 어머니의 그 견고한 신앙과 오베르뉴의 거대한 암석들이 그의 내면에서 하나로 연결되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아, 그래서 그가 나중에 쓴 물질 찬가라는 글을 보면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남다르군요. 단순히 아름답다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문장들이 거의 폭력적일 만큼 격렬하죠.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복되어라, 길들일 수 없는 거친 물질이여, 척박한 땅이여, 완고한 바위여. 복되어라, 위험한 물질이여, 난폭한 바다여. 와, 어떻습니까? 보통 물질을 예찬하면 고요하고 아름다운 측면을 떠오르는데 그는 오히려 길들여지지 않는 거칠고 난폭한 힘 자체를 찬양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네요. 물질을 정신보나 하등하게 보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떼야르 사상의 독창성이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그에게 물질은 대체 무엇이었길래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찬양했을까요? 그가 물질을 붉고 자줏빛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우주적 생명의 깊은 심장이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네, 정말 시적인 표현인데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료에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입니다. 아, 모세의 떨기나무요? 네. 불이 붙었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잖아요. 겉모습은 평범한 나무지만 그 안에서는 신의 현존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떼야르에게 물질이 바로 그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겉보기엔 그냥 돌멩이고 쇠붙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신적인 에너지가 우주적인 생명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렇게 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적인 무언가를 드러내는 통로 혹은 창문 같은 거였던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그의 핵심 개념인 투명성, 즉 디아파니가 등장합니다. 투명성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물질이 점점 투명해져서 그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실제, 즉 신성이 비쳐 보인다는 사상입니다. 물질이 발산하는 빛이 결국에는 영의 황금빛으로 변모하고 통합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에게 돌멩이는 그냥 예쁜 수집품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신의 빛, 영의 황금빛을 보기 위한 창문 같은 거였다는 거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이건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거나 저급하다는 식의 서구 철학의 오랜 이원론적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 와, 그에게 물질은 영과 대립하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세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진료이자 모든 진화, 생명, 의식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어린 시절 쇠붙이 하나에 집착하던 소년의 생각이 이렇게 거대한 우주적 비전으로 확장되는군요. 네, 소멸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영원한 물질을 찾다가 결국 물질 그 자체의 심장부에서 신성을 발견한 셈이죠. 하지만 이 깨달음이 하루아침에 온 건 아니었겠죠. 물론입니다. 그 자신도 이런 말을 남겼죠. 철 한 조각에서 오메가 포인트까지는 정말 먼 길이다. 오메가 포인트? 네, 그의 사상에서 모든 진화가 수렴되는 궁극적인 지점을 의미하는데요. 이 한 문장 안에 그의 평생에 걸친 지적, 영적 여정의 치열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대한 사상의 뿌리가 결국 다시 그의 고향 오베르뉴로 돌아간다는 점이 이야기를 완결시키는 느낌을 줘요. 맞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지치거나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할 때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영적인 자궁 같은 곳이었군요. 그렇죠. 심지어 그의 사상적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의 심장을 지필한 것도 오베르뉴 산맥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의 형해성이었다는 사실은 정말 상징적입니다. 그의 사상이 결코 땅과 분리된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네요. 네, 어린 시절 오베르뉴의 돌멩이를 만지며 느꼈던 그 생생한 지구의 감각에서 출발해서 평생에 걸쳐 다듬어진 살아있는 철학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한 줌 머리카락이 재가 되는 걸 보고 시작된 소멸의 공포가 영원해 보이는 쇠붙이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고요. 네, 하지만 그 믿음이 녹쓰는 것을 보며 첫 번째 철학적 위기를 겪었죠. 그리고 마침내 고향의 돌멩이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 평범한 돌멩이 안에서 우주를 관통하는 신성한 빛을 발견했고 물질 자체가 신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광의의 진료라는 거대한 비전으로 완성되었네요. 네, 아주 정리가 잘 됐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떼야르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가 그토록 꿈꾸었던 견고함이란 사물 자체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여드는 역동적인 수렴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이 구절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단단한 무언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계속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진짜 안정감을 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보통 안정감을 고정된 어떤 상태, 예를 들어 안정적인 직장이나 변치 않는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떼야르는 그게 환상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영원성과 안정성은 멈춰있는 돌멩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이 하나의 정점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그 거대한 흐름, 즉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신기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진정한 안정감과 영원함이 고정된 어떤 물질이나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어딘가로 향하는 과정 자체에 있다면 우리 각자가 삶에서 추구하는 그 안전과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손에 꽉 붙잡으려는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 진짜 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만들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게 계속 자료를 언급하잖아요. 제가 이제 네. 정기 번역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어머니, 뭐, 때라, 마테르 있었잖아요. 그죠? 어머니인 돼지 언급을 했었는데, 그 어머니의 신앙하고 이게 지지락하고 어떤 점이 있는지 아까 이제 지금 방금 설명을 잘 들으셨고요. 이게 어머니예요. 베르트 아델 드 둥피에르 노르무아라고 하고요. 엠마누엘 떼이아르 드 샤르댕은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지난 시간에 공유했던 화면이에요. 두 명의 스승, 이성 쪽으로 영향을 주신 아버지와 신앙 쪽으로 영향을 주신 어머니. 그의 내면 세계는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독서를 지도하고 직접, 그리고 라틴어 수업을 감독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떼이아르한테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뭐 교리문답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건한 신앙과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요.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저번 시간에 이제 자세한 언급을 안 했죠.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여기 그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힐다 자매님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주 국립고문서학교 출신 역사학자, 아마추어 자연사학자, 지역학회 활동, 아버지로부터의 질서, 기록, 관찰, 과학적 태도, 자연을 바라보는 경건한 시선을 배웁니다. 곤충, 새, 식물자연 표본 수집하면서 조약돌과 바위 같은 자연에 대한 사랑 시작. 훗날 그가 말한 정확한 과학에 대한 취향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 그의 아버지가 1932년 2월 11일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가족과의 소중한 연결고리가 하나 더 끊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에 잠긴 그의 예수의 기술학교로 떠나기 전 집에서 아버지가 그의 공부를 지도해 주셨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아버지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빚지고 있었다. 분명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떤 야망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다른 모든 것의 토대가 된 근본적인 균형을 빚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에게 자연사에 대한 첫 번째 취향, 과학에 대한 소명의 진정한 싹, 그리고 평생의 업적의 토대를 심어주시지 않았던가? 이것이 그의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이었다. 네, 여기 이렇게 진하게 쓰여진 부분이 자서전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뒷부분에 아버지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이게 아버지에 대한 정리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어떤 영향을 주셨나. 우리 이만실 형제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예, 네. 어머니 베르트 아데르 동피에르 도르모와 볼테르 가게 어머니로부터는 성인과 신비가 예수 성심에 대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나는 아기 예수님께 봉헌되었다. 물질의 심장. 데이아르는 어머니를 성스러운 엄마라 불렀다. 그녀의 신앙은 감상적이지 않고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것이었다. 그가 태어난 오베르누는 그의 일생의 작품에 영감을 준 창조적 모태였다. 그곳에서 그는 지구의 감각을 배웠다. 그를 아기의 요람처럼 품어준 대지, 위대한 어머니인 대지는 그의 어머니가 보여준 단순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과 신앙처럼 그를 둘러싸고 키워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강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깊은 영적 가치를 평생 지켜온 충실함은 그에게 바위와도 같아서 남은 생애 동안 견고한 토대와
강한 일관성을 부여했다. 마치 그를 둘러싼 거대한 자연 암석들이 그에게 물질의 매력을 영원히 상징했던 것처럼 말이다. 네.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 이제 물질의 심장, 요거, 이 물질의 심장에서 따온 거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게 불어로 얘기하면 물질의 심장이 르퀘르 들라 마티에르예요. 테이아르의 물질과는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나눔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신성구 신부님이 한번 진행을 해주시죠. 제가 진행하니까 저는 의견을 안 내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우리 그 태양광 연구에 전념하시는 우리 오수영 회장님, 테아르 샤르댕의 그 물질관, 오늘 이렇게 그분의 생애 안에서 그분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물질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 한번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저도 생각도 정리를 하고 좀 나중에 얘기를 아직 정리. 정리가 아직 안 됐어. 그렇습니까? 혹시 되신 그래서 분 계세요? 저기 뭐지? 예, 물질의 심장.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읽어보셨나요? 물질의 심장. 저는 물질의 읽어봐요. 심장. 예. 그러니까 오세훈 교수님 말씀을, 아니, 물질의 심장을 이해한다, 아니야, 읽어봤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야기하는 물질의 심장이라는 게 뭘까? 지금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감이 오는데, 사실 테이아르의 물질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물질 참가?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참가까지 바치는 경우는 좀 드물고, 그죠? 그리고 참가를 쓰더라도 너무 진짜 아까 폭력적인 언어 구사, 어,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 물질 참가를 쓴다는 게 저는 참,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내용 자체가 겁나고. 음. 근데 예. 우리나라는 그 조선시대부터 물질을 등한시, 기술 이런 것을 등한시 했거든요. 그게 네. 가톨릭이 딱 들어왔을 때 딱 들어맞은 게요. 응? 물질과 정신하고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 조선의 선비들하고 가톨릭 그 기본 정신 그 당시에 하고 아주 딱 마주치고 있어갖고 근데 원래 프랑스는 사르탱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으로는 우리처럼 물질을 정신과 전혀 별개로 생각하는 민족들이 아니에요. 그 프랑스에서 그 유물론자들이 그 나온 거요. 꽁트나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그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저는 그래서 이 사르탱이 어렸을 때 물질에 대한 깊은 관심을 알아듣는데 한감 넘어서 알아들었어. 한감 넘어 알아들었어. 야,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과 정신을 그냥 물질은 우리가 그냥 이용하는 거, 사용하는 것만 했지 물질의 그 깊은 속에서는 하나님과 향하는 통로라. 이건 상상도 못했던 게 그런 걸 못했어. 그래서 내가 한갑 지나서 사르탱이 어렸을 때 물질에 대한 그를 알아들었다니까요. 글쎄 한갑 넘어서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사르탱을 그냥 급속하게 말을 더 알아듣기 시작한 게요. 이 물질의 심장을 난 수십 번 읽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 왜? 이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물질과 이 정신을 나누는 이 조선시대의 그 사상, 거기다가
가톨릭 그게 어렸을 때부터 배어 있어가지고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팀장님은 어떠세요? 물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저희 특히 어, 그 문과생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특히 없지. 예, 예. 응, 응, 저희들은 그 서구의 뭐 인문학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실 이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나이 먹도록 샤르댕 신부님 맞습니다. 알기 전까지는 응. 물질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본 적이 없죠. 거의 그런 것 좋은 같아요. 말씀입니다. 네. 예. 응. 예, 글쎄, 음, 이 물질의 심장에서 나오나 어디에서 나오나 그 사르탱 신부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신이 되는 물질이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을 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물질이 정신이 되고, 그러니까 물질하고 정신하고 연결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이과생이라서 철학이나 신학을 읽으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런 게 저런 거 같고 저런 게 이런 거 같고. 근데 사르탱 신부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은 구체적인 거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이분의 철학의 배경이 되는 게 쭉 지나온 사실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과생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구체적인 거로 얘기를 해야지 지가 알아듣지 맞아요. 정신적인 걸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음, 저는 이 사르댕 신부님 이게 저한테 확 와서 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주 간명하게 말씀해 네. 주셨네. 우리 전상민 관장님 자꾸 어떠세요? 관장이라 하지 마세요. 저 버스 뭐라 운전. 그래? 지난번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못 들어와서 음, 그 나중에 그 강의 영상을 봤어요. 예. 저는 그야말로 탄광촌에서 태어나서 음, 어, 4살 때 아버님이 탄광에서 돌아가시면서 음. 어머니의 고향인 바닷가 쪽으로 와서 4살 때까지 세상이 다 시커먼 줄 알았어요. 탄광에서 살다 어이구. 보니까. 그리고 세상은 되게 캄캄하고 무섭고, 이 탄광촌 아이들이 놀면서 이 알탄이나 이런 탄을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불을 지펴가지고. 겨울에는 더 그게 심했는데, 그 불을 지핀 깡통을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머리에 맞아서,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세상이구나. 그렇게 어린 시절에 되게 좀 많은 것을 안 겪어도 되는 것 겪으면서 이 자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았어요. 음. 근데 바닷가로 이사를 와서 동해안 이제 옥계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하는 거를 또 그때 깨달으면서 지금 이 데이아르 샤르덴 공부가 어, 저한테는 어떤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되게, 음, 이사도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옮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방도 지금 새로 이제 막, 어, 세팅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하면서 되게 보고 싶었는데, 너무 이 직업도 바뀌고, 뭐, 집도 바뀌고,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음. 그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이 물질의 심장 책을 언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지난번에 그 생일 노래 들으면서 저거 내가 우리 어머니 마지막 생신 때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머니 앞에서 춤을 추면서 어머. 불렀던 노래인데 왜 여기서 나오지? 그리고 오늘 또 향수 노래는 음.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 서울 카톨릭 이제 대학원을 복학해가지고 그 학생들 축제 때 자꾸 뭐 노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어이구, 4절까지 부른 적이 있었어요. 야, 와. 대단하시다. 근데 이 노래를 또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게 재밌어요, 지금. 그리고 음. 물질의 심장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저는 뭐 이런 이과적인 의미에서도 이제 이 신학이 그야말로 데이아르 샤르댕을 통해서 신학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미래 AI 시대에 이 종교 개혁보다도 더한 신학적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음. 특히 가톨릭 신학은 정말 너무 오래 울거먹은 것들 좀 버리고 좀 새로운 신학적 개념들이 아마 데이아르 샤르댕 스님의 사상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 개혁적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은 신학이나 철학은 하늘에서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같은 그렇죠. 느낌이었는데 그 때야르 신부님 걸 하면서 이 네. 땅 혹장에서 국권이 이렇게 발을 딛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거라는 느낌을 저는 들었습니다. 예.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민석 신부님? 오늘날 그 네. 가톨릭 신학을 우리가 사르탱 사상을 보면 참 저 밑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자마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과정이 이, 그 절대로 좋지 않다가 아니라 저도 이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신신문도 이 과정을 거쳐왔고 최신문도 이 과정 거쳐왔잖아요. 응? 누구든지 이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톨릭이 모순이니까 다 없어져라. 그런 말 하는 건 조금 안 된다. 응?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르탱과 이 가톨릭 솔직히 사르탱 신부님의 말씀은 본질이 이단이라고. 그렇지만 가톨릭을 아주 없애버려라. 그런 말은 안 된다. 이거지.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신학도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말했지. 맞아요. 우리 최민석 신부님? 예. 어떻게 한 말씀, 반갑습니다. 나주 땅값 오르는데 한 말씀 하세요. 여기 전라도는 지금 광주, 전남 광주, 나주, 전라도하고 광주하고 통합 문제로 여론이 아주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남이 특별히 남겨진 땅 또는 아껴놓은 땅, 개발되지 않는 땅, 그게 이제 축복의 땅, 기회의 땅, 미래의 땅, 희망의 땅으로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뭐 멋지네. 멋있어요. 그래요. 예. 그 고향 얘기 쭉 오베르뉴 고향 얘기로부터 출발했는데 제가 사실은 고향에 내려가면서 귀거래사 시를 한 수 딱 쓰고 내려갔는데 그 고향이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또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어, 세야드르 샤드랭 신부님이 고향을 통해서 당신의 근원의 하느님 발견이지 사실은 새로운 깨달음을 근원 안에서 발견하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아무튼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변화만 추구하다가 변하지 않는 그 무엇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고향이라고 하는 곳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메타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점에서 창세기 3장 2절, 아니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인가? 창세기죠? 뭐요? 출애굽기 3장이죠. 어떤 거? 불의 영성, 떨기나무, 그건 탈출기. 예, 네. 탈출기, 출애굽기. 근데 출애굽기란 말 안 쓰지. 네. 예, 엑소드. 거기 봐봐 히브리인들의 신앙도 출발점은 이혼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고 물질과 정신이 사실은 둘이 아닌 것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게 종교화되어 가면서 그것이 이혼론의 영성 안에서 보게 되는 한계를 구축하고 말았는데 아마 데야드르 샤르댕 신부님이 원래 그 히브리 신앙의 원류를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고향 땅에서부터 잘 준비시켜서 데야드 샤르댕이 비이혼적 진리의 핵심 고리를 잘 발견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머리카락 하나 탄 거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또 철이 그러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변하고 그러면서 돌멩이에 대한 그 근원적인 흐름 속에서 이 돌멩이 속에서 땅의 영성들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광주 전남이 이제 남겨진 땅이 기회의 땅으로 또 새로운 땅으로 흐르는 것처럼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제도교회 안에서는 물질을 죄악시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너무 강요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 테야르드 샤르댕의 과학과 신학의 이렇게 접합점, 창조와 진화의 접합점을 발견하는 그 계기들이 참 신비롭네요. 어떻든 간에 비이론적 진리의 모티브를 잘 발견해서 그 21세기 AI 시대의 새로운 신학의 모티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같이 읽어가면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나눔 안 하신 분 혹시 빠지신 분 있는데 이만실 선생님 하셨나? 안 하셨고요. 힐다 자매님도 안 하셨고 힐다. 야고보 수사님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뒤에 또 나눔 있어요? 혹시? 네? 뒤에 또 나눔 있어? 이따 끝날 무슨 쯤에. 나눔이요? 끝날 때쯤에. 끝날 때쯤에 나눔 없어요. 아, 그래? 그러면 이게 요거 다 해야 되겠네. 네. 뒤에 있으면 혹시 제가 반반 나누려 그랬는데. 아니, 없어요. 아, 그럼 여기서 해야 되겠네. 네. 예. 우리 힐다 자매님 심리학을 전공하셨는데 이제 또 이 물질과 심리학이 또 이렇게 너무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물질의 이 문제가 심리학에서도 다 또 연관이 되죠. 예, 뭐 연관이 되는 쪽으로 제가 연결을 해볼 역량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냥 이제 사료된 사상을 공부할 때 이제 제가 그동안 했던 공부랑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좀
아주 신나게 잘 찾아 들어갔었거든요. 뭐 융이라든지 기존의 뭐 호킨서 박사나 일단 창조 형성 이런 측면에 많이 연결되고 이럴 때는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제가 공부하던 거랑 잘 연결이 돼서 좀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왔는데 물질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열심히 찾았는데 그 지난번에 분도 출판사 안내해 주신 데는 다 모든 책 절판된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질의 그래서 심장도 결국 없대요? 예, 없어요. 이렇게 지난번에 정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그 모든 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구할 수 있는 거는 구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중요한 책 중에 인간 현상 정도는 구할 수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구할 수가 없어서 특히 이제 그 또 부분이 주교들이 무슨 또 저기를 한 것 같아. 어? 한 것 같아. 어, 이병호 주교님 번역한 거, 뭐, 전부 다 계속 내가 금도 출판사에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그 책을 구하시려면 새 책은 구하기 힘들지만 알라딘 중고 서점 거기 좀 알아보시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한번 소장님이 네. 책가르트 자매한테 빌려주라고, 있는 책을. 저희 지금 지금 이제 그 연구해야 돼요. 아니 절판이 된 상황이면 복사해도 아니요, 허용이 스캔해 될까요? 갖고 저는 네. 스캔해서 지가 자연 안에서 인간의 위치를 갖고 있고 몇 개는 스캔을 해놨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건 되겠다. 그럼 너무 그러고 다음에 뭐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여튼 그러니까 절판이 됐기 때문에 스캔해서 네네. 네. 그 쉐어링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무 예, 많이 간절하게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없고 뭐 도서관 이런 일반 도서관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서적만 다루는 어떤 대여를 하거나 뭐 이런 데는 없나 뭐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가 물질의 심장을 아마 스캔을 해서 그 네네. 쉐어링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주 서로 공부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네요. 네. 네, 알라딘에도 품절이네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추천해 주신 말씀하세요. 책을 한 권도 못 구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물질 관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 샬댕 신부님이 굉장히 집중력이라든지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은 보통 이제 제가 전공 분야에 관심 있는 분야에 공부를 했을 때는 이런 어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두각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서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세살이나 두세 살 정도 때 아주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하신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도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르고 뭐 이런 면들이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차려등 신부님은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강의를 들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나눔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오베르누의 그 성장 배경이 끊임없이 그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환경적인 여건, 그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그 문화적인 가정 배경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까지 연결돼 있다는 게 참 경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안 하지만 저는 또 다른 형태로 공부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 그거는 이제 여기서 나누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연결을 해보면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우리 이만실. 못하시는요? 네? 야구사님? 야구사님 어디 나가셨구만. 야고보 수사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아씀.
예, 저는 이제 이거 오늘 강좌 들으면서 이제 느낀 것이 살백 시부님의 관찰력과 호기심, 그게 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런 과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좀 대단하다고 보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세계에 빠지고 뭘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뭐 추적해 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성, 안전한 것을 찾는 것이 변화 과정, 여정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롭게 오늘 느껴집니다. 우리가 보통 거기서 다 말했지만은 어떤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안정감을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변화의 여정 안에서 영혼의 안전성을 갖는다는 것이 새롭게 아주 느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야고 부사님, 늘 우리 주변 수사님들 얘기가 늘 우직하고, 그리고 한번 뭔가 추구하면 장을 보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과정 중요하다죠. 그다음에 우리 또 못하신 분 계시나요? 이만실 선생님이 프란시스코 교황님 옆에서 지금 교황님을 지키는 경호실장이신데 어디 나가셨나? 아니요? 아니요. 네. 저는 어디 아직도 얼떨떨해서 열심히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저, 저도 이제 이과 출신이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침체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 데는 음,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갈망 이런 거 느꼈었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네, 정신과 물질 사이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당회를 다녀서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제가 물질을 접한 것은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제일 먼저 첨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물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정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정신은 그럼 물질은 어디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물질 속에 갇혀 있는 정신,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물질을 벗어버리고 정신이 튀어나가는 것? 그럼 그게 어떤 세계를 만나야 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때야르 사르탱 신부님 제가 뭐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해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선생님 강의도 듣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세계의 스토리는 미사인가? 그 책 네. 하나 이제 제가 본 것 외에는 신부님의 책을 그냥 이렇게 표지만 봤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책도 실제로 구해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강의 듣고 또 이야기 나누신 거 들으면서 제가 진짜 물질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걸 좀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때야르 사르탱 신부님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탐구해 보려고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나눔은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신성국 신부님 안 하셨어요. 오늘 사회자는 저기 특혜를 주는 거예요. 아니, 안 돼요. 맨날 특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오수영 회장님 말씀대로 이 신학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관념론 또 어떤 추상적인 그러니까 실제 물질을 가지고 구체적인 물질을 가지고 다루는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또 언어의 개념적으로만 빠질 수가 있어요. 계속 그 말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딱 손에 잡히는 감각적인 것을 잃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신부 생활하면서 그 사목이라는 게 항상 그 뭐 신자들의 영성 생활을 그 지도한다, 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멋진 말, 뜬구름 잡는 말만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구장님부터 완전히 이제 그 쫓겨나고부터 물질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매일 그 농사 짓는데 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 현장 가서 또 열심히 철근도 날려야 되고 또 야적장 가서 나무도 또 정리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용접사로 제가 용접사로 일하면서 그 철을 붙이는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러한 관념의 세계에서 벗어났어요. 자연스럽게. 그 물질을 매일 내가 접하고 물질을 만지면서 걔들의 특성을 많이 알게 됐어요. 또 제가 목공도 한 8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저가 그 느끼는 뭐랄까요 삶의 뭐랄까 기쁨 이게 엄청 컸어요. 저는 제가 사제 생활하면서 계속 입으로만 이제 강론하고 훈화하고 사람도 가르쳤던 그 생활보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졌던 뭐랄까요 그 삶이 더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게 이거구나, 인간이 사는 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게 성당 안에서가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제 삶의 현장, 제가 생존의 현장에서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수영 회장님의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뒤늦게나마 샤르댕을 공부한 이유도 아마도 이 물질을 발견하면서부터 제 삶의 혁명,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제가 삶이 무척 어떻게 아주 기쁨의 깊이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요새는. 그래서 너무나 주교님이 저를 그지 버렸지만 그러나 하느님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이해가 생길수록 하느님의 뭐랄까 어떤 신비로움을 더 느껴요. 왜냐하면 물질을 계속 이제 제가 요새 이제 유튜브를 볼 때 핵융합이 뭐냐. 요새 우리나라가 또 그죠 핵융합 발전이 또 상당히 기술이 발전됐다 그래서 그 유튜브 봤더니 그런 걸 자꾸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결국 물질의 원리를 이제 연구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그죠 뭐랄까 좀 더 발전된 인간에게 발전된 삶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과학자들이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게 물질의 그 신비로움과 거기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서 이게 하느님이 이루시는 그죠 하느님이 이 물질을 어떻게 만드시는 걸 제가 여기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져요. 신부님들의 강론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물질의 그 신비로운 원리를 보면서 제가 하느님 신앙을 더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따봉이네. 최고의 최고. 뭐 제가 경험한 거니까. 이야. 아유 뭐 저기 신성국 신부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다 풀려버렸네. 그러네요. 또 그러면 안 되죠. 서로 다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우리 로세 수장님 계속 네.
마무리하시죠. 네. 아, 막 빨리 끝내고 싶으신가 보네. 아니, 아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뭐, 계속 하세요. 아, 우리 오수영 회장님께서 정신이 되는 물질이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자체가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샤르댕 신부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향 진화에 대한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물질에서 생명, 그리고 정신, 그리고 오메가 포인트로 이어지는 그런 진화의 여정을 품고 있는 그런 의미로 저는 다가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톨릭이 극복해야 될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이 물질을 경시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를 좀 통합의 정신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태욱 선생님이 항상 좀 나중에 좀 뭔가를 알게 되면 아, 정태욱 선생님이 이때 이 말을 이런 의미로 하셨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저기 정태욱 선생님께서 정적인 우주관이 아니라 이게 동적인 우주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안정감을 얻는 게 고정불변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진화에 아까 이제 야고보 수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진화하는 그 그리스도교의 진화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진화도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그 물질과 정신을 갖다가 이제 그거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거에 상태가 이렇게 다른 상태로 나타나는 거를 표현을 하시기를 정태욱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물질은 공간을 갖고 있는 에너지고 그 다음에 정신은 공간을 갖고 있지 않은 물질이다. 그러니까 너무 표현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 정태욱 선생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새록새록 깨닫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다뤄진 내용을 보면은 머리카락 타는 거에서 그죠? 존재의 소멸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깊이 상심을 하고 슬픔을 느끼는 어린아이의 모습 다 대여섯 살밖에 안 된 떼야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나서 나중에 철의 신 나름대로 철의 신이라고 이렇게 애지중지 막 이렇게 나름대로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 쇠가 녹쓰는 걸 보고서 또 이제 계속 그렇게 실망 하면서 계속 이게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도래 과학으로 넘어가면서 지질학을 연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돌에 대한 그 감각 때문에 지구에 대한 감각을 이제 익히게 되는 식으로, 스테이아르 신부님의 삶 자체가 이미 그런 여정을, 이렇게 진화의 여정을 탄탄하게 밟아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의 심장에서 보면은요, 나는 물질을 사랑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불꽃이 움트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샤르탱 신부님이 그 영적인 자서전을 이렇게 쓰시면서, 어, 어렸을 때부터의 그 기억을 자기가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적인 여정을 걸어왔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쓰고 있어요. 영적인 자서전. 물질의 심장인데요. 제가 이 번역을 하고 나서 또 이 시간에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이 물질의 심장을. 그랬더니 이해 안 되는 게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런데 잠깐 이제 제가 화면 또 공유를 하면요. 잠깐만요. 이게 이건데. 안녕하세요. 이거 나눔했죠? 저는 이거는 최종적으로 하고, 아까 불타는 떨기나무에 그 모세가 체험했던 불꽃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저기 뭐지, 예수 성심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불로 타오르는 예수님의 심장, 불이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지구의 가장 뜨거운 부분이 여기 내핵이거든요. 예.
예, 요거, 이 뜨거움, 이 심장, 물질의 심장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을 나타내는 이게 엘 그레코의 그림인데요. 이 성령 강림, 그러니까 성령의 불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서 샤르댕 신부님에 대한 정기의 제목이 왜 스피릿 오브 파이어인가 이해가 됐더라고요. 어, 불의 영. 그리고 이 태양계, 태양이 중심이죠. 그리고 이제 지구가 돌잖아요. 그죠? 그 태양이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그죠?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이 불이라는 게, 요, 같은 맥락이에요, 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샤르댕 신부님은 이제 사랑의 에너지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기 디아파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피파니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근데 디아파니는 사실 생소한 용어인데 샤르덴 신부님은 에피파니라는 그 용어하고 디아파니라는 용어를 갖다가 다르게 그 뭐라 그럴까? 이게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에피파니는 왜 주님 공연 대축기를 할 때 에피파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심을 우리가 체험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느낀다면 그 디아파니는 물질이 그대로 있는데 그 물질이 투명해져서 하느님의 빛이 그냥 드러나는 상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아파니는. 어쨌거나 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는 모든 진화를 밀어 올리는 내적 불꽃. 물질 안에서 뛰고 있는 그 영의 맥박. 그게 이제 스피릿 오브 파이어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물질의 심장에서 또한 시아르팅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물질은 나를 하느님에게서 떼어놓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하느님께 더 깊이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성을 통과시켜서 드러내는 그런 물질의 개념이구나 라고 이해가 됐고요. 이거 제가 또 틀리게 설명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전기를 쓰면서 이해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물질 안에서, 물질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지구의 내처럼, 예수님의 심장처럼, 가장 깊은 곳에서 이미 타오르고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지구의 내핵의 불이라는 게 우리 눈앞에 딱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진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불이 이 지구 전체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이 샤르댕 프로젝트 처음에, 발족식 하면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묵상집을 처음 냈잖아요. 제가 샤르댕 신부님 그 어록 한 문장 보고 사실은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타오르는 불의 힘으로 순식간에 그게 번역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구의 멘틀 안에 있는 내핵하고, 그 다음 이 타오르는 불, 제 가슴 안에서 타오르는 불하고, 그 다음에 태양계의 태양 중심인 그런 태양, 그게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서, 원자 포탄이 터지는 힘보다 더 강한 폭발력? 그런 게 제 안에서 저는 체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그 모든 거의 그 연결이 하나로 되어진다는 거가 결국은 이런 맥락으로 나중에 오메가 포인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샤르덴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Everything that rises must converge.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상승하는 모든 것은 수렴된다.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의 의미를
모든 것은 이렇게 결국은 하나로 이렇게 통한다라는 의미로 오메가 포인트까지 이어지는 그런 연결선상에서 통한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아유, 제가 마지막으로 네. 정리를 하는 영상을 향수는 한 번 더 듣고 아니야. 끝냅시다. 안 돼요. 이거 5분입니다. 이제. 네, 좋습니다. 철학자이자 사제였던 피에르 때야르드 샤르댕. 그는 평생에 걸쳐서 단 하나의 질문에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이 물질적인 세계, 즉 물질이 대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였죠. 자, 오늘은 물질 속에서 신성을 발견해낸 그의 놀라운 지적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어렴풋이 느끼는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이 한 어린 소년에게는 평생에 걸쳐 영원한 것을 찾아 헤매게 만드는 탐구의 불씨가 되었던 거죠. 참 신기하죠? 이 거대한 철학이 놀랍게도 아주 사소한 정말 어린 시절의 경험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게 말이에요. 그가 6살 무렵 겪었던 한순간의 충격이 바로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어린 아이가 자기 몸의 일부였던 머리카락이 눈앞에서 그냥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걸 목격한 거예요. 이 순간의 충격은 그에게 소멸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아주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를 향한 강렬한 갈망을 심어주었죠. 그래서 어린 피에르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그 공포 속에서 자기 나름의 해답을 찾기 시작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존재,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철에서 자신만의 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목록을 보면 어린아이의 순수한 집착이 그대로 느껴지죠. 그는 이런 금속 조각들을 모아서 보물처럼 여기고 이걸 자신만의 철의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만질 수 있고 변하지 않고 또 결코 썩지 않을 것 같은 완벽한 존재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의 이 믿음에도 곧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그의 관점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죠. 그런데 그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철이 긁히고 심지어 녹이 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의 신은 불완전했습니다. 이 실망감과 배신감은 너무나도 커서 훗날 그는 이때 흘린 눈물이 어린 시절 가장 쓰라린 눈물이었다고 회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절망이 때로는 더 큰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 첫 번째 절망이 그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그는 이제 사람이 만든 금속에서 눈을 돌려서 더 근원적인 단단함을 품고 있는 자연, 바로 돌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그의 생각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철은 어땠죠? 인간이 만든 거고 언젠가는 부식되잖아요. 그런데 돌은요, 지구의 일부로서 훨씬 더 근원적이고 더 깊은 차원의 영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의 관심이 덧없는 사물에서 영원한 본질로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오베르뉴의 그 화산 언덕들을 거닐면서 새로운 스승을 만난 거예요.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석영이나 자수정 같은 광물들 말이죠. 그는 땅에서 태어난 이 대상들과 교감하면서 물질의 더 깊은 차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돌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의 철학이 드디어 그 핵심에 다다릅니다. 바로 물질의 타오르는 심장이라는 개념이죠. 이제 그에게 물질은 더 이상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성함이 깃들어 있는 역동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의 시선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 문장을 보면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물질에 거칠고 다루기 힘들고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저항까지도 축복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핵심적인 통찰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거친 에너지는 결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신적인 힘이 숨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물질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신성한 존재라는 깨달음이죠. 그는 이 개념을 디아파니라는 좀 어려운 말로 불렀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물질이라는 겉모습 너머로 그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신의 에너지를 본 거죠. 물질은 신성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말하자면 투명한 창문 같은 거였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탐구가 하나의 정말 장엄한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어떻게 작은 조약돌에서 시작된 생각이 전 우주를 꿰뚫는 오메가라는 개념으로까지 확장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의 최종적인 깨달음이 이 문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 진정한 영원함은 어떤 물건 안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 즉 최고 수준의 의식과 통합을 이루는 지점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역동적인 진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그의 여정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모든 건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철에서 영원함을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 위기 덕분에 자연 속에서 더 깊은 견광을 발견했고 마침내 모든 물질이 신성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놀라운 계시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에게 첫 영감을 주었던 바로 그 고향 오베르뉴에서 시작해서 수십 년이 흐른 뒤에 바로 그 풍경을 보면서 이 모든 여정을 물질의 심장이라는 책으로 마무리 지은 거죠. 완벽한 수미상관을 이루는 셈입니다. 결국 데이아르드 샤를댕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게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이 현실 세계를 떠나거나 외면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땅, 이 물질 세계의 가장 깊은 곳, 그 타오르는 심장을 들여다볼 때 가장 위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잘 만들었어요, 아주. 네. 진짜 네. AI 화면을 좀 보다가 학자이자. 네. 화면을 보다가 베아드르 샤르댕 신부님이 어렸을 때 쌀을 모았다는데 우리도 네. 쌀을 많이 주워 모은 적이 있거든. 엿장사하고 엿 깎아 먹으려고. 그 우리는 그 뭘 이렇게 모으면 그거 가지고 쓸모를 생각하는데 그거 가지고 교환 가치로 쓰거나 물질적 소유 가치로 보는데 어떻게 조그마한 놈이 그 어렸을 때부터 존재 가치에 대한 근원 문제를 질문했을까? 아주 그 범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르탱은 사상이라기보다 계시 같아. 계시. 계시. 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드신 예언자 같아요. 맞아요. 하느님이 준비하신 예언자.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요.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면 2주 후면은 원래 2월 8일에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2월 8일에 제가 2월 7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로 피정을 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15일은 그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라 가지고 또 하기가 어려운데 22일은 또 제가 또 저녁 8시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또 이거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2월달 방학하면 되겠네. 2월은 저희가 이제 지금 물질의 심장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심장을 어떤 식으로든 구하셔가지고 그거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고 저희는 3월 1일에 이어가는 걸로. 그럼 2월 달은 방학이에요? 네, 수 없이.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그럼 또 제가 또 서운하지. 그러면 그 3월 물질의 1일에. 심장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 지금 저기. 제가 스캔을 해서요. 네. 스캔해서 올릴게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스캔을 해갖고 예. 그걸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로 올릴게요.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올해 2026년도는
네. 우리 샤르댕 신부님의 전기를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또 나누고 또 우리 로셀 소장님께서 이 샤르댕 전기를 책으로 출간할 거니까 거기에 모든 걸 우리가 다 샤르댕 프로젝트의 올해 하나의 미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정기 번역 맞춰가지고요. 네. 그리스도 사상연구소 소장 신부님께 원고는 넘긴 상태예요, 일단. 그리고 너무 지금 수고 감수 받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표현 면에서 좀 고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교수님께도 부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총 한 몇 나올지 쪽 돼요? 그 네? A4 용지로 몇 쪽? 한 페이지? 400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00페이지 정도. 예. 최소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근데 거기에 네. 저 사진을 안 넣었을 경우에 400페이지니까 사진까지 넣으면은 훨씬 늘어나겠죠. 근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사진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그럼 나아요? 당연히 나요. 사진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럼 전기니까. 두 권으로 나눠서 내면 어때? 그냥 아니, 나눠서는 안 돼. 근데 사진 넣으면서 그러면 칼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칼라 아니에요. 흑백이에요, 다. 그때 당시에는 칼라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흑백으로 해도 되겠네, 책을. 그래요. 흑백으로 해도. 흑백으로 해야죠. 예. 하여튼 최대한 그 저기를 살리세요. 네. 원저자에. 네. 그 저기를. 그래요. 하여튼 예.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요. 준비하신 우리 로셀 소장님 너무 준비 잘하셨죠?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3월 1일 날 네. 유관순 누나 집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하기 위해서 다 태극기 들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